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가 처음으로 한국보다 아래 순위에 놓였습니다. 2026년 2월 11일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였습니다. 경제, 군사, 기술, 외교, 문화까지 종합평가한 지수였습니다. 한국이 6위, 프랑스가 7위였습니다. 핵 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나라가 그 특권 없는 나라에게 밀렸습니다. 국무부의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48시간 안에 동맹국 국력 재평가 보고서를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하퍼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27년째 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력을 분석하고 미국의 동맹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27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보유국, 문화 강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는 2차전 이후 세계 질서를 설계한 5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지위 위에서 27년을 일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늘 성장하는 중견국이었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들고 대중문화도 인기 있는 나라.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자리를 가진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체급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2017년 저는 인도태평양 동맹 재편 전략을 직접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로 CSIS 내부 표창을 받았고 이후 아시아 국력 분석 논의에서 제 의견이 상당한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국가의 진짜 힘이란 국제기구에서의 공식 지위와 역사적 축적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오늘 이 회의실까지 저를 데려왔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아침 제 책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6위 한국, 7위 프랑스. 저는 그 순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순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독일 다음이 한국이었고 그 뒤로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혁신, 외교적 영향력, 문화적 파급력까지 종합한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순위는 한국보다 아래였습니다. 국무부 장관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순위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동맹국들의 실질적 국력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7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상임이사국의 나라미라라 믿어온 프랑스의 지위를 이제 정면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오랜 동맹국 두 나라의 순위를 직접 비교해야 하는 민감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시내 CSIS 본부로 향했습니다. 아침 한기가 포토맥강 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다리 위에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9층 회의실 문을 열자 진한 원두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흐린 하늘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낡은 서류철 하나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철의 주인이 클로드 몽테뉴였습니다. 프랑스 외교전략연구소 IFRI 명예소장 68세였습니다. 백발에 늘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좌석 배치도 사본을 서류 가방에 넣고 늘 다녔습니다. 레지용 도네르 훈장 배지를 양복 깃에 달고 다녔습니다. 몽테뉴는 회의 때마다 그 두 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퍼, 몽테뉴가 서류철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몽테뉴가 좌석 배치도를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프랑스의 자리입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5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잡지 하나의 순위로 그 자리가 흔들릴 리 없습니다. 이런 종합지수는 방법론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클레어 뒤브아가 들어왔습니다.
CSIS 유럽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구위원님, 결론 내리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몽테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서류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뒤 저는 27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자리가 곧 국력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계급장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가 이제 그 자리 없이도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런 문장을 쓰게 될 줄은 그날 아침까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몽테뉴가 좌석 배치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낡은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배치도 한 장이 오늘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정말 대신할 수 있을까? 클레어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몽테뉴가 좌석 배치도를 다시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국제 질서 안에서의 지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 위로 아침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몽테뉴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몽테뉴가 손가락을 하나 폈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세계에서 이 지위를 가진 나라는 단 5입니다. 거부권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는 근본적으로 체급이 다릅니다. 종합지수 하나로 이 차이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지위가 국제 정치에서 갖는 무게는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몽테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상임 이사국이라는 지위는 지난 27년간 제가 회의 때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온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라는 것이 오늘의 종합 국력 순위와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 깊이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몽테뉴가 손가락을 하나 더 폈습니다.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건 군사력 지표 몇 개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생존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는 자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독핵 전력은 세계적으로도 소수 국가만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몽테뉴가 서류철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파리에서 드골 장군의 독자 핵전력 연설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동맹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는 그 결단이 오늘날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율성이 지금도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의 독자 핵전략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몽테뉴가 서류철을 탁 눌렀습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는 계몽주의를 낳은 나라입니다. 예술, 철학, 외교 언어까지 우리가 세계에 남긴 유산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몽테뉴가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퍼, 27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80년 동안 이 국제 질서의 설계자 자리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한국이 종합지수 하나에서 앞섰다고 해서 그 질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제 확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논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 핵 보유국, 문화 강국. 27년 동안 제가 해온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회의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그 논리가 완결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클레어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몽테뉴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인데도 이 회의실에서 그녀는 늘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몽테뉴 소장님,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세 가지, 안보리 상임 이사국, 핵 보유국, 문화 강국, 전부 27년 동안 제가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클레어가 열려는 화면에 그 세 가지가 반박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테뉴가 서류철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반박될 게 없습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들어봅시다. 몽테뉴 옆에 앉아있던 신입 애널리스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조지타운을 갓 졸업한 신입인 듯 했습니다. 감색 재킷에 안경을 쓴 그는 몽테뉴를 바라보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저는 27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레어를 바라봤습니다. 클레어, 방금 몽테뉴 소장이 한 세 가지 주장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클레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3초, 4초, 5초,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전부입니다. 연구위원님. 회의실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몽테뉴가 서류철에서 손을 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클레어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몽테뉴가 서류철에서 손을 뗐습니다. 완전히 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류철 근처에 손가락을 얹은 채였습니다. 저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몽테뉴의 논리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몽테뉴의 논리가 맞는다면 이 보고서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 핵 보유국, 문화 강국, 장관실에 올리기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레어가 열려는 화면이 그 결론을 흔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누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번 순위 역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보고서의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7년 경력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하나 라운드입니다. 클레어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알고리즘 순위, 무의미론부터 보겠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강 위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회의실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포브스 방법론 자료가 떴습니다. 몽테뉴 소장님, 이번 지수가 몇 개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아십니까? 몽테뉴가 서류철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몇 개 항목이라는 건 압니다. 클레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경제, 군사, 기술 혁신, 외교적 영향력, 문화적 파급력까지 5개 핵심 축입니다. 각 축마다 세부 지표가 여러 개씩 포함됩니다. 몽테뉴가 말했습니다. 잡지사가 만든 지수는 상업적 의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사가 만드는 지수는 학술 논문과 다른 방식으로 검증됩니다. 그런데 몽테뉴 소장님, 이 방법론에 참여한 자문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몽테뉴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클레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CSIS를 포함해 여러 국제정치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기관도 그중 하나입니다. 몽테뉴가 자문단 명단을 손끝으로 훑으며 물었습니다. 프랑스 쪽 기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FRI를 포함해 프랑스 쪽 싱크탱크 2곳도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장님이 소속된 기관도 이 방법론 검증 과정에 참여한 셈입니다. 몽테뉴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몸담은 기관이 이 지수의 신뢰성을 함께 뒷받침했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지점이었습니다. 몽테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카운트했습니다. 1초, 2초, 3초. 몽테뉴가 3초 이상 침묵하는 건 이 회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자문에 참여했다고
그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확신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계속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다만 방법론 자체가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방법론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상업적 의도가 섞인 순위라면 방법론 검증 절차 자체가 허술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싱크탱크가 자문으로 참여한 체계적인 지수였습니다. 이건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순위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몽테뉴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알고리즘 순위 무의미로는 반박됐습니다. 다수 싱크탱크가 검증한 방법론입니다. 몽테뉴가 서류철에서 손을 뗐습니다. 조용히 세게 누르지 않고 저는 그 동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변화였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구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 방법론 초안 검토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특별한 이해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히려 표본 설계가 기존 지수들보다 정교하다는 내부 평가도 있었습니다. 몽테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날카롭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이 라운입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일회성 반짝 순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몽테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 해의 순위 하나로 국력의 흐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뒤바뀔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해의 수치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몽테뉴 소장님, 한국의 전년 대비 순위 변동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몽테뉴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릅니다. 클레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그 앞에도 상승세였습니다. 2년 연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몽테뉴가 순위표를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는 같은 기간 동안 순위가 정체하거나 소폭 하락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다 이번에 교차한 겁니다. 우연히 한번 스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궤적이 만든 필연적인 교차점입니다. 몽테뉴가 잠시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계단씩이면 등락의 범위 아닐 수 있습니다. 몽테뉴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계단이라는 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2년 연속 상승했다는 건 등락이 아니라 추세라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단 한 번의 순위 변동이라면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국력 지표를 다뤄온 감각으로도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2년을 움직인 끝에 만난 이 교차점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뚜렷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보겠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순위 상승의 세부 요인도 확인하시겠습니까? 몽테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4초, 5초, 기술 혁신과 문화적 파급력 항목에서 특히 두드러진 상승이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몽테뉴 소장님, 이 두 항목은 단기간에 조작하거나 부풀리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특정 항목 하나에 착실하면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입 애널리스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참고한 세부 데이터를 보면 특허 출원 건수, 콘텐츠 수출액, 국제 학술지 인용 지수까지 여러 하위 지표가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한 가지 지표만 반짝 오른 게 아니라 전 방위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몽테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다지표 동반 상승이라는 사실은 착시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몽테뉴의 손이 서류철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강 위로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숫자들이 설명 가능한 착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몽테뉴가 지니고 다니는 좌석 배치도가 이제 낡은 종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치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1945년의 질서가 오늘의 숫자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2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고리즘 순위 무의미로는 반박됐습니다.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일회성 반짝론도 흔들립니다. 2년 연속 상승 추세가 그 증거입니다. 몽테뉴, 아직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까? 몽테뉴가 서류철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까보다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실질 특권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잠깐 나왔습니다. 클레어가 커피 2잔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워싱턴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워싱턴 기념탑 주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연구위원님, 몽테뉴 소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 안보리 특권 논리가 남아있어. 실질 영향력은 다른 문제라는 그 논리. 클레어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3라운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몽테뉴가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실질 특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몽테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부권이라는 건 종합지수로 환산할 수 없는 독보적 권한입니다. 이 권한 하나만으로도 프랑스는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거부권 자체는 독보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몽테뉴 소장님, 최근 10년간 프랑스가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몽테뉴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릅니다. 클레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권한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된 적이 없는 권한입니다. 몽테뉴가 화면 속 통계를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행사하지 않은 것과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다릅니다. 클레어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억지력으로서 작동행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력이라는 것도 결국 실증하기 어려운 가정입니다. 반면 기술혁신 지표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매년 실제로 측정되고 축적되는 숫자입니다. 가정된 억지력과 실측된 성과,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일까요? 몽테뉴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행사하지 않았다고 그 권한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몽테뉴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잠재적 억지력으로서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국제 영향력을 평가할 때 행사되지 않는 잠재력과 실제로 작동하는 경제력, 기술력, 문화적 파급력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안보리 거부권이 상징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단 한 번도 행사되지 않은 권한이라면 그건 실질적인 국력 지표라기보다 역사적 지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몽테뉴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안보리 특권론도 흔들립니다. 10년간 행사되지 않은 권한이 그 증거입니다. 몽테뉴,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몽테뉴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셌습니다. 5초, 10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순위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방어적인 논리였습니다. 27년 동안 봐온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아니라 곤혹스러움이 비쳤습니다. 사라드입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향후 전망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새 표가 떴습니다. 몽테뉴 소장님, 한국의 기술혁신 지표가 최근 몇 년간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몽테뉴가 계산을 시도하다 멈췄습니다. 저도 암산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특허 출원, 연구개발 투자, 첨단 산업 수출까지 전 분야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테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온 지표가 갑자기 방향을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몽테뉴가 서류철을 만지작거리며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입력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이 아까보다 느려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소장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몽테뉴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두 나라의 기술 혁신 지표 변화율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몽테뉴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역설이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지위로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국력을 구성하는 지표들에서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에서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구도였습니다. 도미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클레어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첫 번째, 기술과 문화 영향력이 계속 상승하면 다음 조사에서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임 이사국이라는 지위를 당연하게 여겨온 프레임을 이제 실질적 영향력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교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몽테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까? 클레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위기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외교 전략을 다시 점검할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몽테뉴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동기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이건 단순히 순위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몽테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서류철이 아니라 창밖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몽테뉴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클레어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흐린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27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임 이사국이라 믿어온 그 자부심이 정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였는가?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지난 27년을 되짚어봤습니다. 프랑스의 안보리 지위를 자랑스러워하는 동안 저는 늘 한국을 뒤따라오는 중견국으로만 봐왔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상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실에서 그 생각 자체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가 노트북을 잠시 덮었습니다. 화면 대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연구위원님, 몽테뉴 소장님,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프랑스 대대 소속 병사였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나이 23이었습니다. 몽테뉴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류철을 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알제리 주둔 부대에서 복무하시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클레어가 계속했습니다. 한국 파병 소식을 들었을 때 자원 입대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전쟁으로도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대대 하나를 따로 편성해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결정 자체가 이례적이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전투를 지휘한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클레어가 계속했습니다. 랄프 몽클라르 장군이었습니다. 원래 육군 중장이었는데 한국에 파병되는 프랑스 대대의 지휘관 자리가 중령급 보직이었습니다. 몽클라르 장군은 그 전투에 나가기 위해 스스로 계급을 중령으로 낮춰 자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지셨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중장이 스스로 새 계급을 낮추면서까지 전장에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할아버지는 그 전투 현장에서 직접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평리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낼 때 몽클라르 장군은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참호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영하 20도에 가까운 추위 속에서 나흘 밤낮을 버텼다고 하셨습니다. 클레어가 덧붙였습니다. 탄약이 떨어져 갈 때마다 병사들끼리 서로의 몫을 나눴고 부상병이 생기면 지휘관부터 나서서 후송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나흘이 평생 가장 길고도 짧았던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절박했던 순간들이었다고요. 그 전투에서 할아버지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다리에 파편이 박혔고 후송되는 와중에도 부대가 그 고지를 지켜냈는지를 계속 물으셨답니다. 지평리 전투는 그 뒤로 유엔군 전체의 전세를 바꾼 전투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몽테뉴의 손가락이 서류철 표면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몽테뉴의 좌석 배치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서류 가방에 넣고 다니던 그 종이가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무게로 놓여 있었습니다. 몽테뉴 소장님, 클레어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계급장을 내려놓고도 싸울 수 있는 게 진짜 힘이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계급장, 그러니까 상임 이사국이라는 자리 자체가 힘이라고 착각해온 것 같습니다. 몽테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클레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앙리 뒤부아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몽테뉴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지평리 전투 참전 용사 명단에서 그 이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 삼촌도 같은 대대 소속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몽테뉴가 서류철을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도 클레어의 이야기가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그 전투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관련 지표를 다시 들여다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앞서 있다고 믿어온 자부심과 그 나라를 그저 지원받던 나라로만 기억해온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옵니다.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가장자리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2월이면 지평리 전투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클레어가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매번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생생했다고 합니다. 클레어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군번줄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국력을 지위와 특권에서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의 뿌리에 계급장을 내려놓고 참호에 들어간 사람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클레어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국력이라는 것이 어쩌면 자리가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2월이면 지평리 전투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클레어가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매번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생생했다고 합니다. 클레어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군번줄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군번줄을 오늘 아침에도 목에 걸고 나왔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몽테뉴 소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순위 무의미론 반박됐습니다.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일회성 반짝론도 흔들립니다. 2년 연속 상승 추세입니다. 안보리 특권론도 10년간 미행사된 권한 앞에서 흔들립니다. 향후 격대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숫자들 뒤에 계급장을 내려놓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반박할 게 있습니까? 몽테뉴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몽테뉴가 2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철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정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워싱턴 기념탑이 그 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첨탑 그림자가 서서히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클레어도 기다렸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침묵을 먼저 깨서는 안 됐습니다. 몽테뉴 스스로 깨야 했습니다. 27년, 아니 IFRI에서 쌓아온 경력까지 합치면 그 이상 쌓아온 논리가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몽테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따로 쓰겠습니다. 이건 일시적 순위 변동이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몽테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몽테뉴가 천천히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좌석 배치도 사본 모서리가 낡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류 가방 속에서 접혔다 펴지기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배치도 위 프랑스 자리를 천천히 짚어봤습니다. 하퍼,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순위 변동을 일시적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프레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온 숫자들이 그리고 클레어의 이야기가 그 프레임을 더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몽테뉴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7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가 창가로 먼저 걸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 상대를 바라보는 쪽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배치도를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몽테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질서의 설계자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지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증명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급장을 내려놓고 참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몽테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27년 동안 봐온 그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몽테뉴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자부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부심이 계속 갱신되지 않으면 그저 과거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몽테뉴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IFRI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라고. 그 말에 저는 평생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클레어의 할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질서를 설계하는 일과 그 질서 안에서 안주하는 일이 전혀 다른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둘을 하나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열었습니다.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한국 세계 강대국 순위 역전 -1인 분석 및 동맹 전략 첫 줄 결론을 썼습니다. 이번 순위 역전은 일회성 통계 오차가 아닌 기술 혁신, 문화적 파급력 항목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구조적 결과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의 실질적 영향력 재평가 필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오늘처럼 손이 무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우리는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자리가 곧 국력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계급장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가 이제 그 자리 없이도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몽테뉴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보고서 문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몽테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겨두십시오.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클레어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27년 동안 함께 일한
제가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클레어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희 아카이브에도 남겨주세요. 그녀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국무부 제출용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48시간 중 아직 이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회의에서 꺼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몽테뉴가 가방을 챙기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퍼, 이번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세계 강대국 순위 역전, 우리의 선택. 몽테뉴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좌석 배치도는 이번엔 테이블 위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서류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 서류처를 버리지 않고 가져간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80년의 지위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지위를 오늘의 잣대로만 쓰지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몽테뉴가 그 배치도를 다시 꺼내볼 때 아마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포토맥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27년 동안 수백 번 지나쳤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무부에 제출된 재평가 보고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됐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포토맥 강변에서 바라본 워싱턴 시내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링컨 기념관의 실루엣이 저녁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강 위로 조정 연습을 하는 보트 몇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낮게 날며 강물 위를 스쳤습니다. 저녁 조깅을 나온 사람들이 강변 산책로를 따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강물 위에 노란 빛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이 도시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제 모습이 잠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지위가 곧 국력의 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좁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자리는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아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평리. 클레어의 할아버지가 75년 전 참호를 지켰던 그 고지가 저 대륙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1951년 그 고지에서 흘린 땀이 오늘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몽테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퍼, 보고서 마지막 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이 배치도를 다시 넣어둘 생각입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서류가 오늘부터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 서류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의 무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클레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연구위원님, 어머니가 오늘 저녁 오랜만에 할아버지 군번줄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지평리 전투 기록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재평가 보고서 하나가 한 가족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게 만들 줄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7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력을 분석하고 동맹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참전 용사의 손녀가 굳어있던 우리의 상인 이사국 우위 프레심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몽테뉴가 서류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해진다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4,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CSIS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질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질서를 해석한다는 건 과거의 지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었습니다. 1951년 프랑스 대대는 지평리에서 계급을 낮춘 장군과 함께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아냈습니다. 그로부터 75년이 흐른 지금 그 전투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는 포브스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프랑스를 앞질렀습니다. 기술 혁신과 문화적 파급력에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 없이도 종합국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 75년의 시간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1951년 지평리 참호 속에서 계급장을 내려놓은 장군과 오늘 발표된 역전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채운 건 결국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자리보다 임무를 앞세웠던 선택과 그 도움을 받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선택. 그 두 선택이 만나 오늘의 순위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시를 돌아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워싱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 전체를 수놓았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돔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51년 한 청년이 지평리 참호에 몸을 웅크렸던 그 순간이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졌다고. 그 사실이 우리의 자부심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채워준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자리가 곧 국력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계급장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가 이제 그 자리 없이도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 사이 75년 동안 참호 속에서 고지를 지켜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순위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